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우전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최신식 항모 제라드 포드함입니다. 지금 현재 지중해 동쪽 키프로스 섬 밑에 있으면서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드 항모 전투력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미국에 왔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미국은 젤렌스키에게 600억 불을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젤렌스키가 받아간 돈은 약속했던 600억 불의 300분의 1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현금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제 무기 지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주요한 국가들, 선거에 직면한 국가들은 이 정권이 확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손절, 기만, 거짓 선전전 이런 것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한 2, 3주 지났을 때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걸 올렸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복잡한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러시아 공군기들, 전투기들은 맹렬하게 우크라이나를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이것을 오해한 겁니다. 러시아가 약해서 이 전투기를 보내서 폭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아마 이것도 이 서구가 그렇게 이제 집요하게 매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러시아의 공군력에 당시는 이제 한 10% 그리고 지금은 한 15% 정도만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 정도, 85%는 러시아 본토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력을 유지하면서 나토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푸틴은 이 당시 이제 키예프에게 융단 폭격을 한다거나 이 하리키프를 파괴한다거나 이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 군사작전 1군의 부대를 보낸 다음에 젤렌스키 정권을 설득해서 협상을 해서 나토 가입을 막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스크 협정을 준수시키겠다. 이것이 푸틴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쟁 초를 복귀해 보면은 실제 서유럽의 미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를 얕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러시아가 세게 공격을 하지 않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융단 폭격을 하지 않은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형제 민족입니다. 같은 슬라브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시작되고 일주일이 넘도록 러시아 공군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융단 폭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공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소설을 쓴 겁니다. 주요 항공작전이 계속 중단된다면 이제 심각한 능력 문제가 제기된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단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투기와 이 폭격기 함대가 공중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한 공격을 한다거나 그리고 러시아의 하급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날라와서 지원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키예프로 부대가 들어올 때 전투기들이 날라와서 엄호 폭격을 한다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민간인 희생을 푸틴은 적극적으로 이제 막아왔죠. 민간인 희생을 피하려는 푸틴의 생각을 서구는 약점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덫에 빠진 겁니다. CNN 팔레티시 이것은 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CNN은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 87%가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CNN은 버젓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도 어제 갑자기 이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쏟아냈을까? 러시아 군대 90%가 죽거나 부상당했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이렇게 이 인터넷 일면에 딱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다시 선전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작년 초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유럽과 미국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한국 언론들이 받아서 계속 퍼뜨렸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거기에 붕괴해서 이 러우전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서구 언론의 거짓말에 반발해서 이 러우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현재까지는 기밀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BBC 자매 메두자의 보고로 크림을 포함한 러시아 측은 한 3만 5천에서 4만, 합병 지역 이쪽은 한 2만 5천에서 3만 5천, 과거는 돈바스 민병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식 러시아군입니다. 이들을 합칠 경우 한 6만에서 7만 5천 사이, 이 정도 이제 러시아 측이 피해를 입은 것 같다, 전사한 것 같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은 무려 45만에서 55만, 심지어 65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망자가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부상 손실이 심각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의무병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서 부상당하면은 재빨리 구출해서 이제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전쟁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부상을 당하고 벌판에 방치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다 합쳤을 경우 우크라이나 측은 120만에서 1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사상자입니다. 사실상 전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젤렌스키 정권과 나토는 여성과 청소년, 노인 징집을 독려하고 전쟁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서구로 도망간 우크라이나 난민들, 이들을 잡아서 강제로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제네바 협정 위반입니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난민들을 일단 받아준다면 그 난민을 그 나라에서 강제로 전쟁터로 쫓아낼 수가 없다. 이것이 제네바 협정 그리고 유엔이 정한 어떤 룰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전쟁 범죄 그리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부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이 사회 체제를 좀 파시스트적으로 꾸려가려는 그런 협박성 발언이 사회 지도층, 수상, 대통령 이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들 서유럽 국가는 당장 자국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싸우게 한다, 이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난민으로 들어온 건장한 남성들을 잡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낼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당분간 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손실 때문에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목표를 달성하면 전쟁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동원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최후의 한 명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인지, 이것조차도 이제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계의 전투입니다. 나토의 모든 힘, 산더미 같은 서구 무기, 그리고 젤레니는 이 밑그라인더로 자국민을 집어던져서 정권 유지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여름부터 시작된 이 반격, 이제 남부 지역의 반격,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격하고 죽고, 반격하고 죽고, 반격하고 죽고, 이것이 무려 100몇십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할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계속 전쟁을 해야지 서구로부터 물자나 돈을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서구에게서 이런 도움을 받았다, 이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 또 이제 러시아군이 당하는 영상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러시아군도 피해를 입죠. 그런 것을 찍어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기고 있는 듯이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는 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이때 젤렌스키는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권을 놓치게 되면은 어쨌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미국과 서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서유럽은 인적, 물적, 온갖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은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죽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 자국인들을 이 전쟁터에 밀어넣었죠. 결국 우크라이나 정권이나 지금 서유럽 정권들, 미국도 포함한 겁니다. 이들 모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것이
공인되면은 확인이 되면은 그다음에 그들 정권 중에 이제 성할 정권은 없습니다. 바이든부터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이 글로벌리스트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계속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난민까지 잡아넣을 그럴 이제 의도까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기계는 이들을 처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EU의 자금 지원이 먼저 바닥을 드러낸다면 미국이 이 전 세계를 걸고 러시아에 대해서 뭐 어떤 핵을 만지작거리지 않는다면은 러시아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번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나토는 해체되고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역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유럽의 주요 정권들은 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글로벌리스트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맹종한 정권들, 이들이 이제 엄청난 물적, 인적, 금전적 자원을 밀어넣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경제는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은 서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낫죠. 자, 이것이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난다. 이때는 서유럽에서 성할 정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서유럽 정권의 지지율이 한 25에서 30% 정도입니다. 이 상태로는 이 정부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내각제 같은 경우 연정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연정해봐야 어쨌든 반대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 나토 해체 그리고 서유럽과 미국의 분열 이것이 러우전 종결 이후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미국이 먼저 서유럽을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묘지 사진은 서부 우크라이나입니다. 갈리시아 지방, 그쪽은 비교적 피해를 많이 보지 않고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들은 병력을 보내서 이 동쪽에서 이제 싸우겠죠. 그런데 서부보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전쟁터에 참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에서도 이런 대규모 묘지가 마을 곳곳, 도시 곳곳에 생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묘지입니다. 결국 이들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전사한 군인들이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숄츠 역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숄츠는 TV에 나와서 이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그리고 지금 EU에 한 500억 유로인지 600억 유로인지 이런 자금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그런 게 지금 의회에 걸려 있죠. 그런데 이 EU 의회 내에서 많은 국가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헝가리나 체코가 총대 메고 슬로바키아입니다. 이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숄츠나 마크롱 이런 사람들은 통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과하려는 어떤 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헝가리 때문에 슬로바키아 때문에 통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이 숄츠 역시 나와가지고 야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그때까지 도와주겠다. 이제 러시아는 다시는 우크라이나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대부분 허황된 약속입니다. 독일은 이미 군수산업,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특히 독일이 자랑하는 제철산업, 제강산업, 여기에는 러시아 천연가스가 절대적입니다. 이 천연가스가 강력한 화력으로 쇳물을 녹여서 이렇게 이제 뭐 재련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독일은 지금 그런 어떤 철강 공장, 재련 공장, 그리고 뭐 제철 공장, 이것의 생산 캐파를 확 줄였습니다. 지금 독일의 무기 생산량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지만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산업 생산이 줄인 거죠. 물론 무기 생산에서만 일부가 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국가가 이제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상대로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 이상의 무기를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가 서구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중남미, 남미, 아시아 일부 국가들 역시 이 러시아에 무기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러시아는 지금 뭐 산업 생산이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역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바이든은 젤렌스키를 불러놓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 공화당 정치인들 그리고 네오콘 세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류 언론들, 팍스 TV, 특히
공화당의 마이크 폼페오 같은 네오콘 출신들, 그리고 민주당에도 네오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600억 불이 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공화당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이 양당, 민주당, 공화당 모두 젤렌스키에게 그런 큰 금액을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600억 불이면은 하나로 환산하면 한 70 몇 조입니다. 도대체 젤렌스키는 왜 이토록 많은 돈이 필요할까?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젤렌스키는 자국민, 이제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온 용병들, 이들 모두에게 만약 죽거나 큰 부상을 입었을 때 많은 금액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국민, 심각한 부상 장애인, 그리고 이제 전사한 가족들에게 유족으로 뭐 한 20만 불 정도, 그리고 해외에서 온 용병들에게는 한 40만 불 정도, 이 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 전사자가 50만이라고 가정하고 50만만 곱해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100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뭐 부상자들, 그리고 이제 사망한 전사한 사람들 가족 유족들에게 한 17불, 30불 이 정도의 연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젤렌스키는 자국민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유럽은 줄 듯이 이야기하면서 뭐 저놈이 방해해서 못 준다 이런 식의 이제 변명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줘봐야 그대로 이제 유족 연금,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연금 이런 것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지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금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은 뭐 전쟁을 거부하게 됩니다.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젤렌스키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젤렌스키의 정치 생명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워싱턴 DC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군수 산업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뭐 이사, CEO, 럭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이런 데서 높은 사람들이 젤렌스키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젤렌스키에 지원한 예산들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이들 군수업체로 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 낡은 무기들 이런 것을 잔뜩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집어주고 미국의 예산을 받아서 뭐 펜타곤의 주문을 받겠죠. 그리고 뭐 레이시온이나 이런 데서는 새로운 무기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저장을 하는 거죠. 전쟁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들은 이 젤렌스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자국민 수십만을 갈아놓고 이 자기 사업체를 배불려 준 거죠. 자,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젤렌스키가 오니까 총알같이 달려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뭐 미국에서 신이 났습니다. 이 본국에서 좀 이제 우울한 사람들, 외국에 가서 잘 놀고 다닙니다. 뭐 한국에도 그런 사람 있죠. 젤렌스키는 미국에 가서 이제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약속한 600억 불을 받지 못하고 그것의 300분의 1, 미국 무기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 돈은 미국 군수업체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수업체 사장님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랄드 포드 항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드 항모, 미국의 최신식 항모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있으면서 이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이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러시아 해군도 있습니다. 공군도 있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프로스 섬 뒤에서 이렇게 제랄드 포드 항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뻥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과거에도 올라왔는데 황당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제랄드 포드 항모에 근무하는 승조원이 한 5,60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이라 조금 어색한데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군, 뭐 수병, 하사관, 장교 이런 거 다 합친 겁니다. 이들이 크게 부족해서 이 최신형 항공모함인 USS 제랄드 포드가 이제 능력이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지난 6개월에서 1년 동안 약 500에서 600명 정도의 뭐 수병, 하사관, 장교 이들이 USS 포드를 떠났는데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USS 포드가 이 설계된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USS 포드는 제대로 된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 뜻은 지중해 동쪽에 떠 있는 제랄드 포드 항모는 위협 요인이 되지 않는다. 시리아나 레바논, 헤즈볼라를 상대로 군사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항모 프로그램이 원래 추구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빌렛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항모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391 빌렛인데 이것보다 훨씬 낮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목표는 2004년에 설정을 했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작은 이 무력만 지금 가동할 수가 있는 거죠. 현 USS 포드 사령관에 따르면은 약 4,070명 정도의 선원이 거주하고 있는데 2,380명이 선박을 관리하고 그리고 1,550명의 캐리어 윙 에이드 이것은 이 전투기가 있습니다. 함재기가 있죠. 이 함재기를 지원하는 그런 군인들 같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140명의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아마 이 140명이 전투기 조종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4,600에서 4,700명 정도의 선원으로 구성된 훨씬 많은 승무원을 이끌고 이 호드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 병력 중에 6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병력이 줄게 되면은 이 항모가 가동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전투력 이것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항모의 전투력에는 항모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이제 뭐 함재기, 뭐 호위하고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공격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이제 이 확 줄게 되면은 항모를 방어하는 능력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공격 능력이 반토막 난다고 합니다. 만약 공격 능력이 반토막 나게 된다면은 이 제랄드 포드 항모는 헤즈볼라나 레바논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특수한 뭐 게릴라 공격 작전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 제랄드 포드 항모나 이쪽의 함대가 이 뭐 시리아나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항모의 공격 능력의 감소는 알라이버크급 미사일 순양함입니다. 이지삼입니다. 이런 것 두 척이 수용할 수 있는 선언을 이렇게 이제 쫓아낸 것 같다. 그리고 공격력도 그 정도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지삼 두 척이면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해군의 군사력 자체도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미군 해군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는 컬럼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은 공군의 이 병력도 부족하고 해군의 병력도 부족하고 육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펜타곤이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의도적으로 계속 축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군과 해군은 유지하려고 그리고 확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원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관학교로 와서 여기에 장교로 지원하는 혹은 하사관으로 남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예편함이나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미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국민들이 미군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병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장비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랄드 포드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점이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물론 일부는 흘렸습니다만 뭐 이것을 고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함재기로 이용하는 F-35죠. F-35C인가요?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A인지 B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제 많은 부대를 중동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군 장교가 이런 편지를 펜타곤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미군 이제 병사들입니다. 여기에 뭐 초급 장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단적으로 상급 장교 그리고 뭐 이 함장 이런 사람들에게 불평을 토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뭐 팔랭이들을 괴롭혀야 되느냐? 혹은 이스라엘 때문에 뭐 이란과 싸워야 되느냐? 뭐 시리아와 싸워야 되느냐? 러시아랑 싸워야 되느냐? 헤즈볼라랑 싸워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명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안에 있는 병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제 이 펜타곤에 알린 겁니다. 저는 수병들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저 역시 이런 수병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만 그러나 이들은 군인의 입장입니다. 자, 위에서 이제 국가가 시키는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또 이제 국가가 뭐 이스라엘을 도와서 싸우라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되죠.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수병들이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의사 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팔랭이들에 대해서 이제 또 거기에 지지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편지를 현재에 있는 이제 해군 장교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개인 생각에 따라서 미군 수병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것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이런 분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군 약화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도덕적인 명분이 없는 전쟁, 이 군사적인 개입 이것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미군 병사들이 지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떠나고 미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젊은이들도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학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견해를 서슴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도덕적인 명분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나쁜 일에 미군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새로운 영화가 이제 이 극장에 올라옵니다. 내전입니다. 내전. 11월입니다. 미국에서 내전이 발생하는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아마 뭐 중간에 아리조나나 이런 세력도 연합을 하겠죠.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캘리포니아와 보수주의의 상징인 텍사스가 이렇게 연합군이 됩니까? 어쨌든 이 영화 내에서는 남부라고 해서 텍사스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이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북쪽군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자, 이런 11월. 이 내전, 이것은 과거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도 둘러보면은 미국에서 뭔 내전이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이건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미국 헐리우드는 계속 음침한 영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오바마가 돈을 투자한 이 세상을 뒤로 남겨두고 이제 휴가를 떠나는 겁니다. 그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1월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흉측한 영화를 계속 만들어낼까? 더욱이 이 미국이 점점 더 이렇게 파시스트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이런 영화가 계속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이나 구라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리스트 집단, 이들은 국민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락다운 그리고 최근의 러우전 그리고 뭐 이슬이전,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쳐 있고 뭐 소득이 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피로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파시스트적인 영화를 그리고 어떤 이제 종말론적인 영화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극단적인 방향, 뭐 내전이라든가 어떤 이상한 상황, 음침한 상황 이런 것을 어떤 뭐 노멀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